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식의 권유로 요양원에 입소한 72세 김영자 할머니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응이 어려워 여러분에게 요양원에 절대 가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김영자 할머니의 당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연인 듯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늦은 후회의 목소리. 김영자 할머니는 72세의 남편을 잃기 전까지 긴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 했던 소소하면서도 따뜻한 행복의 순간들로 삶을 채워왔다.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은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선명하고 아름답게 남아있었다. 그 시절 집은 늘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결혼하던 날을 떠올리면 영자 할머니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충만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그녀가 좋아하는 찐빵을 사오곤 했다. 손을 맞잡고 뜨거운 찐빵을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은 그때의 다짐이자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곧 현실이 되어 첫 딸이 태어나고 이어 아들과 막내까지 세 아이가 집 안을 뛰어다니며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옷을 챙기고 남편의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행복은 늘 함께였다. 첫 딸이 엄마라고 처음 말을 뗐을 때,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을 때, 막내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다 잠이 든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랐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늘 묵묵히 지켜보며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을 낸다고 말하곤 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렸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은 점점 더 시끌벅적해졌다.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며 방을 꾸미고 싶다고 떼를 쓰던 날, 아들이 축구공을 차다 창문을 깨뜨려 혼쭐이 나던 순간 막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느라 같은 곡을 수십 번 반복하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때마다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웃곤 했다. 이 녀석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도 없으면 섭섭할 거야 라는 남편의 농담이 지금도 생생하다.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하며 집을 떠날 때도 영자 할머니는 행복했다. 첫 딸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 나 잘 살게 라는 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들이 장가를 가던 날에는 며느리가 건넨 꽃다발을 받고 이제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라며 웃었다. 막내가 결혼할 때는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식장을 나서며 이제 우리도 할 일 다 했네라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 순간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었다. 남편과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도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의 조각이었다. 주말이면 둘이서 텃밭에 나가 감자를 캐고 고추를 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이면 작은 상을 펴고 앉아서 밥을 먹으며 하루를 돌아봤다. 오늘 좀 힘들었지? 라는 남편의 다정한 물음에 당신이 있으니 괜찮아라고 답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그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 영자 할머니의 삶은 더없이 풍성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시간이 먼 추억이 되고 말았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고요하고 쓸쓸해졌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그녀는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일을 버겁게 느낀다. 그래도 가끔씩 딸이 전화로 엄마 잘 지내? 라고 물으면 영자 할머니는 지난날의 행복을 떠올리며 대답한다. 잘 지내,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됐다. 그리고 문득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스며든다. 김영자 할머니는 72세의 남편을 잃었다. 40년 넘게 함께한 반려자를 떠나보낸 후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요양원에 가서 편히 지내. 거기선 간호사도 있고 밥도 챙겨주고 외롭지 않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영자 할머니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것도 한계야. 그렇게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요양원의 빛과 그림자. 김영자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 문이 열리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소독약 냄새가 가장 먼저 할머니를 맞았다. 복도엔 하얀 형광등 불빛이 쉴 새 없이 깜빡였고 바닥은 반질반질한 타일로 덮여 있어 발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입구에서 간호사가 할머니를 맞으며 얇은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김영자 님이시죠? 방 이쪽으로 안내할게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할머니는 딸이 챙겨준 작은 가방을 손에 든 채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할머니의 방은 2인실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좁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침대 2개가 벽을 따라 붙어 있고 그 사이엔 얇은 커튼 하나가 드리워져 있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밖을 내다보니 맞은편 건물 벽만 보일 뿐이었다. 방 안 공기는 키키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할머니의 귀를 스쳤다. 같은 방을 쓰는 이는 박술래 할머니라는 80대 노인이었다. 박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다. 영자 할머니는 가방을 침대 옆 작은 철제 사물함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 처음이니까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첫 식사 시간은 오후 5시였다. 식당으로 불리는 공간은 넓은 홀에 긴 테이블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노인들이 3-3-5 모여 앉아 있었다. 밥은 쌀밥에 된장국,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이 전부였다. 집에서 먹던 반찬과는 달리 맛이 밋밋했고 국은 너무 싱거워서 할머니는 숟가락을 몇 번 들다 내려놓았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투덜거렸다. 여기 밥은 매일 똑같아.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지 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몇 숟갈을 떠먹었다. 식당 한쪽에선 한 노인이 밥을 흘리자 요양보호사가 다가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흘리지 말고 먹어요. 치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 할머니는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다. 밤이 되자 요양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아파요? 아파라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간간히 벨소리가 울렸지만 응답은 느렸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 침대에서 박술래 할머니가 자꾸 헛기침을 하며 뒤척였고 새벽 2시쯤엔 갑자기 큰 소리로 집에 가고 싶어 라고 외치며 울기 시작했다. 놀란 영자 할머니가 일어나려 하자 뒤늦게 들어온 간호사가 박 할머니를 달래며 약을 먹였다. 치매가 심해져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할머니는 잠을 포기해야 했다. 며칠이 지나자 요양원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 7시에 기상벨이 울리고 8시에 아침밥, 10시엔 간단한 체조 시간이 있었다. 체조라 해봤자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팔을 들었다 내리는 정도였다. 오후엔 TV가 켜졌고 다들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가끔 활동일 재생산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사 및 배포, 전자출판 등 어떤 형태로든 출판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이 허락된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였다.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그 시간조차 몸이 무거워 잘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약해진 탓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다. 요양원에서 만난 이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더 아프거나 말동무가 되기엔 너무 지쳐 있었다. 한 번은 복도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그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몇 번 큰 소리로 반복하다 결국 포기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태도였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늘 바빠 보였다. 아침에 약을 나눠줄 때면 쟁반을 들고 쉴 새 없이 방을 돌며 빨리 먹어 할머니 라며 재촉했다.
내가 여기서 사람 취급이나 받고 있는 걸까?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며 할머니는 점점 자신이 사람 일하기보단 그저 관리해야 할 존재로 느껴졌다. 처음 며칠은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다.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이 나오고 간호사가 약을 챙겨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요양원은 집이 아니었다. 방은 좁고 창밖 풍경은 늘 똑같았다. 함께 지내는 노인들은 각자 아픔을 안고 있었고 대화는 점점 옛날엔 좋았지로만 흘렀다. 웃음은 드물고 한숨이 잦았다. 가장 힘든 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태도였다. 물론 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바빠 보이는 이들은 때론 영자 할머니를 짐짝처럼 다뤘다. 할머니 빨리 앉아요. 약 먹어야죠. 라는 말투엔 따뜻함이 없었다. 내가 여기 왜 온 걸까? 몇 달이 지나자 영자 할머니는 깨달았다. 김영자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2달이 지났다. 처음엔 낯설지만 적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가운데 황당하고도 마음 아픈 일들이 할머니를 괴롭혔다. 황당한 일상과 상실감의 시작. 어느 화요일 아침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이었다. 늘 그렇듯 밋밋한 쌀밥과 된장국이 나왔는데 할머니 옆자리에 앉은 채 할아버지가 갑자기 밥그릇을 엎었다. 이딴 걸 먹으라고 주나? 차라리 굶는 게 낫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식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고 요양보호사가 달려와 소리쳤다. 할아버지 또 그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채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엔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영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저 할아버지도 나처럼 여기서 뭔가를 잃어가고 있구나. 집에서라면 밥이 입에 안 맞아도 직접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선 그런 자유조차 없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밥을 먹을 때마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또 다른 날은 더 황당했다. 오후에 TV를 보던 중 한 노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갔다. 집에 가야 해. 애들이 기다려. 간호사 둘이 그를 붙잡아 방으로 데려갔지만 노인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영자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집이 그리운가? 집에서라면 창밖으로 동네 아이들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달랠 수 있었는데 여기선 그런 소리 대신 절망만이 메아리쳤다. 할머니는 점점 자신이 이곳에서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잃고 있다고 느꼈다. 깊어지는 우울증과 고통. 며칠 뒤 할머니는 또 다른 충격을 겪었다. 밤 11시쯤 화장실에 가고 싶어 벨을 눌렀다.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려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엉덩이가 부딪히며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복도를 지나던 다른 노인이 간호사를 불러줬다. 간호사는 할머니를 일으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혼자 일어나셨어요? 기다리시지.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기다린 게 몇 분이야? 내가 사람도 아니야?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 사건 이후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다. 옆방 할머니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라고 걱정스레 말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힘없이 웃을 뿐이었다. 밤이면 남편이 꿈에 나왔다. 남편은 늘 마당에서 감나무를 가리키며 영자야, 저거 잘 키워야 해라고 웃었는데 깨고 나면 텅 빈 방만 남아 있었다. 상실감은 할머니를 집어삼켰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집, 내 삶 다 어디로 간 걸까? 고관절 부상과 병원 입원.
할머니의 우울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마음의 무게가 몸까지 짓누르는 듯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했다. 예전에는 집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희미한 안개 속에 묻혀버린 느낌이었다. 몸도 마음을 따라가듯 약해졌다. 걸음은 느려졌고 손끝은 떨렸으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황당하고도 불쾌한 사건이 할머니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그날은 요양원에서 열리는 오후 체조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사실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더 편했지만 간호사들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켰다. 자, 다 같이 팔을 올려볼까요? 라는 간호사의 밝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억지로 의자에서 일어나 팔을 들던 순간 갑작스럽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꺾이면서 중심을 잃었고 할머니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넘어졌다. 넘어지는 찰나 엉덩이 뼈가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며 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뼈가 갈라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통증이 엉덩이에서부터 허리까지 번져나가며 온몸을 찌르는 듯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놀라서 소리쳤다. 어머, 저기 넘어졌어요. 빨리 간호사 불러요. 그 목소리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소란 속에서 할머니는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비명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곧 간호사가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는 다급한 질문에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엉덩이 가라고 간신히 내뱉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이 너무 극심해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땀으로 젖었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결국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요양원 앞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옮겼다. 들것에 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켰다. 구급차 안에서 대원 하나가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힘겹게 엉덩이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할머니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통증과 불안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엑스레이를 찍고 상태를 확인했다. 엑스레이 결과가 나오자 의사가 할머니와 보호자에게 다가왔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뼈가 깨끗하게 부러졌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고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수술 준비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와 설명을 시작했고 할머니의 딸이 급히 병원에 도착해 서류에 사인했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해줄 거야 라고 딸이 위로했지만 할머니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괜찮아질 리가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취가 풀리며 할머니가 깨어났을 때 병실은 조용하고 차가웠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몸을 움직이려 하자 다리에서부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간호사가 다가와 할머니 이제 막 수술 끝났어요. 당분간은 움직이지 말고 푹 쉬세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회복은 또 다른 싸움이었다.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다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맞물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밤이면 진통제와 수면제의 기운에 몽롱해졌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할머니의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를 떠올리게 했다. 그 감나무 아래서 손주들이 까치발을 하고 감을 따던 모습,
따뜻한 햇살 아래서 웃음소리가 퍼지던 기억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은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할머니를 괴롭혔다.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다. 아들은 엄마 빨리 나으셔야지라며 어색하게 웃었고, 딸은 엄마 내가 주말에 또 올게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오래 머물지 않았다. 병실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할머니는 약 기운에 취해 흐릿한 꿈속을 떠돌았다. 꿈속에서 감나무 아래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깨어날 때마다 차가운 병실 천장만 보였다. 통증은 줄어들 기미가 없었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간호사가 아침마다 와서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괜찮아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마음도 몸도 점점 더 무너져가는 느낌이었다. 창밖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요양원으로의 재입소 거부와 집으로의 귀환. 퇴원날이 다가왔다. 의사는 요양원으로 돌아가셔서 재활치료 받으세요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다시는 거기 안 가요. 딸이 놀라 물었다. 엄마 그럼 어디서 지내려고? 집으로 갈 거야. 혼자라도 내 집에서 살다 죽을 거야. 딸은 반대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 더 말리지 못했다. 결국 딸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 문을 열자마자 먼지 쌓인 마루와 낡은 가구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바람에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나무 아래 앉아 한참을 바라봤다. 요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흙 냄새가, 형광등 불빛 대신 햇살이 할머니를 감쌌다. 집에서의 해고.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이불을 덮고 누워 생각에 잠겼다. 내가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나이가 더 먹어서 힘들어도 내 몸은 내가 건사해야지. 자식들이 바빠서 못 와도 좋아. 내가 동네 지인들과 함께하는 세월이 나에게 남아있잖아. 옆집 손주 대학 가는 것도 봐야 하고 앞집 팔순 잔치도 가봐야 하고. 이렇게 자립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영자 할머니는 스멀스멀 행복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듯 했다. 기분 좋은 생각으로 눈이 감기고 내일 할 일을 계획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여러분 김영자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나셨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어느 누구든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병 아니면 절대 양로병원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